그다음 세 번째, 요건 제가 보기에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하다가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밀가 폭등, 서울 지역 칼국수 평균 가격 8,000원 이상. 아주 비관적이신 분들은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융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예상을 하고 또 대비하고자 애썼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될수록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오히려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떤 하강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돈을 많이 이제 결국에는 시중에 푸는 정책을 했고 그렇게 늘어난 돈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비단 말씀 주셨던 칼국수 가격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집값이나 내가 살려고 했던 주식의 가격이나 아니면 금값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결국에 자산 규모에 대한 어떤 차이점도 점점 더 벌리게 되고 그쵸. 그 자산 규모가 만약에 이제 특히 노후 자산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의 노후의 질에 대한 부분도 투자의 성패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또 금융기관도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하신 얘기 하셨는데 사실 노후생활비는 노후자금은 이게 생활비거든요. 생활비는 당연히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 모으는 돈인데 이 물가가 올라게 되면 사실 노후 그 자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존 메나드 케인즈경 같은 좀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뭐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이런 표현 쓰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뭐 해지한다 그러나요? 아니면 맞서기 위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는 구체적인 좀 전략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을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느냐를 예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후속 효과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결국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금리를 통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이 금리를 높이주는 은행으로 흡수가 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책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어떤 이제 금리 상승의 영향을 악영향을 받는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금리 상승이 됐을 때 우호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그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예금 같은 것들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안정자산으로 일부 자금을 넘기게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하고 이제 같은 하나의 일례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리해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주를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융주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미국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뭔가 과거 대비해서 좋아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융이 앞으로 일정 부분은 편입됐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이게 좀 적합한 산업인지를 일단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성장주가 없는 와중에 약간은 올드한 산업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금융주가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금리 인상은 방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성장 시장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는 하되 그것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의 적절한 그 포트폴리오 밸런싱이 돼 있느냐를 보고 그 비중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 쪽에서 보시는 거고, 네. 당연히 나빠지는 쪽들도 좀 많이 있죠. 나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아주 미래의 성장을 보고 지금 접근을 하는 뭐 바이오 산업, 게임 산업,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로스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벌어들이는 돈을 다시 투자하고 투자해서 그쵸. 계속되는 예. 성장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 탄성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약해지는 경향이 그쵸.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지만 그 기업들의 어떤 그 포텐셜을 지금 현재의 금리의 인상기를 가지고 아예 빼버리고 금융주로 이제 싹 다 옮긴다라든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 것이냐, 이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안에 금융주의 비중을 조금은 넓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봐야지 어떤 특정 자산으로 무조건 이제 가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는 싹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싹 바꾸지 점진적으로. 말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성장주들이 좀 탄성이 떨어지고 많이 하락하는 게 좀 많고, 실제로 지금 뭐 저도 좀 갖고 있지만 ETF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로나 전보다 가격이 더 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때 번 돈의 가치를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딱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금융주 같은 거를 좀 넣어서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테마, 리코노믹스, 글로벌 인베스터,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총론이에요, 총론. 우리 이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테마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떤 투자 대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제 처음 말씀 나눌 때부터 예.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됐던 것들이 그 산업이라는 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을 어떤 국가에 국한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예. 새로운 산업에 조금 더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지 투자 시장에서 지금은 적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잘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게 어떤 국가나 지역, 뭐 개별 종목보다는 그 성장 산업,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산업을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례를 통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그 산업들이 있는 거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바이오 산업, 이제 신약이 개발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수명의 연장에 기여했던 바이오 산업부터 시작해서 예. 그 메타버스와 연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확장시킨 국면에 있는 게임 예. 산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올해나 뭐 내년까지 이어드는 짧은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들을 계속 바꿔나갈 그쵸. 트렌드들로서 이제 메가 트렌드, 소위 말하는 이제 10년 이상의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예. 하는데, 그런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비대면 세상이 다가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우리 기업들이 ESG를 많이 강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ESG가 그만큼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거기에 부합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서 예.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뭐 환경. 메타버스, 그리고 ESG 관련된 측면. 그래서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전기차도 어찌 보면은 환경에 포함되는 환경에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거죠.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안에서, 산업 안에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성장하는 산업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예. 질문을 주셨는데,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산업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를 자꾸 말씀드리고 사이버 보안을 말씀드렸던 게, 예. 게임에도 보안은 필요하고 그렇죠. 클라우드에도 보안은 필요하고, 그 메타버스는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배달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들을 또 다 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면 그 비즈니스 단독으로만 갈 수 있는 산업이냐,
이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서 융합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하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모든 분들이 아까도 이제 책 쓸 때도 그 질문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뭘 사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증권사를 찾아오시고 또 은행을 찾아오시고 하거든요. 근데 뭘 사야 될까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은퇴자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어떤 100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일씩 그냥 꺼내서 쓰시면서 그게 99, 98, 97로 줄어드는 분이 있고 이제 100이라는 돈을 운용을 해서 105가 되고 106이 되면서 거기서 일씩 꺼내서 쓰면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은퇴자산의 경우에는 후자 쪽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뭘 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이런 책이 됐건 아니면 또 이제 진행해 주신 유튜브가 됐건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고 이제 내 주변 삶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또 테마 투자라든가 산업 투자 같은 것들을 투자 수단으로서는 우리 이제 유 선임께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권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를 이제 계속 권해드리고 책에도 ETF를 많이 넣어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뭐 이제 특정 종목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CEO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쵸. 그리고 어떤 이제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고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단기적으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심각하게 그 본연의 가치보다 훼손되는 경우도 나오고 하는 변동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묶여져 있는 그 산업의 여러 기업들의 ETF에 투자하면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길게 가는 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곳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손실이 좀 나 있어요. 바이오처럼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제 연금에 바이오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특정 국가 바이오라서 아마 제가 더 피해가 클 건데. 저는 다 있어요. 특정 국가가 3개 국가가 있어요. 한미, 중. 네. 전 다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드렸던 말씀 중에 그 금융주 설명 드릴 때 결국에는 밸런스 조절이 좀 중요하다. 한꺼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에 올인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죠. 이거 반이라도 털어야 되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일부 더 사야 되나 그렇겠지만 그게 내가 성장할 거라고 믿는 산업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어떤 산업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시다면은 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나기를 피한다는 마음으로 비중을 줄일 때 오히려 의사결정이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 없는 비중으로 여러 산업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산업별로 분산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원하는 국가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시면은 훨씬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만나는 고객분들이 최근에 이제 ETF를 통해서 연금 투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그럼 보통 하시기에 지금 성장하는 테마나 그 산업에 투자 ETF를 통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좀 안정성을 좀 높여가면서 좀 변동성을 좀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몇 개 정도의 테마에 분산하는 게 평균적으로 좋을까? 뭐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이게.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때는 겹치지 않게 한 5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주실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20%씩 사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게 그러니까 n분의 1은 아니다. 네, n분의 1은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각자가 이제 선호하시고 더 신뢰하시는 산업이 있으신데 그거는 일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초기 값을 어떻게 잡고 시작했냐에 따라서 리밸런싱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되 대신 정기적인 리밸런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하시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내 프레임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지금이 성장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변화의 시점이 그쵸, 올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갖고 그리고 어떤 한 5가지 정도의 성장 산업에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면서 운영하신다면 연금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확신의 정도. 내가 뭐 5개 중에 난 정말 전기차는 정말 될 것 같아. 지금 떨어지더라도 이건 일시적일 거라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비용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더 인류 투자자들이 어떤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투자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상위 한 5개 종목에 더 훨씬 비중을 높여놔서 사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현금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 확신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고 현금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히 리밸런싱을 하면 훨씬 연금 투자자분들도 이런 변동성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투자 효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연금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보는데 최근에 진짜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저는 추천은 안 했지만 바이오 때문에도 많이 내려갔고 이제 주식시장의 조정을 보이면서 많이 내려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관심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게 작은 금액이라도 꼭 사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 주건 아니면 뭐 일정 금액 10만 원이든. 저 비슷하세요 이거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람을 받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꼭 오셨던 분들이 상담을 1시간, 2시간 받고 귀가하실 때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증권사에 어떤 돈을 벌어주고 뭐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계좌라도 터놓고 한 주라도 사셔라. 네, 한 주 사놓고 가셔야 그거에 대한 어떤 맞아요. 관심이 유지되면서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앞으로 또 볼지 모르겠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꼭 그런 관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거 굉장히 비싼 생각인데 이 돈이 가야 마음이 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음 가고 돈 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 사이에서도 그 밥도 사고 술을 사야 마음도 가는 거지. 술 안 사고 밥 안 사면서 맨날 내가 너 좋아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안 좋아해요. 경험담. 예, 그러니까 투자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 정도 사가지고 오르든 내리든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 속에서 우리 연금 자산은 커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 발언 시간 자유롭게 이제 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주변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왜 썼니?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주말에 책 쓰는 모임을 나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던 거는 돈이 꼭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고 저희 장인어른은 한 회사에서 35년을 다니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의 IRP를 제가 직접 받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장인어른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저도 이제 언젠간 그 연령이 되겠지만 내가 늙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될 텐데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돈들이 내가 쉰다고 해서 은행에서 같이 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금고에서 쉬고 있다면 그럼 돈은 도대체 누가 벌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 계신 PB를 만나건 증권회사에 있는 PB를 만나건 누군가와 정보를 교류를 할 때 이제 자식 같은 내 돈, 뭐 피 같은 내 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돈을 취업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직장을 구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투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주식을 추천받았다면 내 돈이 애플에 취업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의 채권을 추천받았다면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돈에게 직장을 꼭 구해준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컨설턴트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에 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취업시켜라. 투자 자산으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